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패한 롬멜은 티니지를 향해 대각을 시작했습니다. 무솔리니와 이탈리아군 총사령관은 그들의 식민지 리비아를 잃게 될까봐 위치를 고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롬멜의 입장에서는 연료와 탄약, 장비 부족으로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영국 공군과 제8군의 공세에도 아프리카 군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롬멜의 탁월한 군사적 역량과 필사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롬멜은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상륙은 곧 아프리카 군단에 새롭고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라말파 전투와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충분히 경험한 적이 있는 강력한 미국의 무기가 투입된다면 북아프리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롬멜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롬멜은 아프리카 군단을 구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말고 아프리카에서의 철수를 명령해달라고 총사령부와 총통에게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롬멜의 철수 건의에 히틀러는 경노했고 최후까지 티니지의 교두보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943년 1월 26일 롬멜은 북아프리카군 사령관에서 해임되었고 1943년 3월 9일에는 북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이후 1943년 5월 13일 독일 아프리카 군단은 연합군에게 항복하였고 이로써 아프리카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13만 명의 독일 병사와 18만 명의 이탈리아 병사가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독일군 18,594명, 이탈리아군 22,341명, 영국군 35,478명, 미군 2,715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까지 합해 전체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롬멜은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24만 명이나 되는 전쟁 포로를 연합군에게 안겨준 티니지에서의 패전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관심사는 이탈리아의 미래, 특히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침공할 경우 그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1943년 7월 10일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하자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나라를 구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면 연합군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솔리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고 그의 지도력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7월 25일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의 동의하에 파시스트 대평의회는 무솔리니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피에트로 바돌리오 원수를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며 이 정부는 즉시 연합군과 은밀하게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롬멜은 이탈리아 북부의 방어를 맡은 비집단군의 지휘를 맡았는데 그의 또 다른 임무는 유사시 이탈리아군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하자 롬멜은 이탈리아군의 무장해제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9월 14일 롬멜은 맹장수술을 받았고 9월 27일이 되었어야 퇴원했습니다. 롬멜이 입원해 있는 동안 캐슬링은 연합군에 대한 반격작전을 펼쳤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캐슬링은 히틀러에게 철수를 요청하였고 히틀러는 싸우면서 북쪽으로 철수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였습니다. 캐슬링은 연합군을 이탈리아 남부에 최대한 오래 묶어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로마 북쪽의 아펜니노 산맥의 요새화된 방어선으로 철수한다는 롬멜의 계획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을 로마 남쪽의 산악지대에 묶어놓자는 캐슬링의 제안을 히틀러와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가 받아들이자 캐슬링의 위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롬멜을 이탈리아 방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롬멜이 캐슬링이 선택한 로마 남부 방어선을 고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롬멜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며 자유로운 작전권을 요구했고 이탈리아를 오래 방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경노했고 롬멜을 비집단군 사령관직에서 보직 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캐슬링이 이탈리아 정구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롬멜은 1943년 11월 5일자로 서쪽에 있는 방위시설, 즉 대서양 방벽의 시설 검열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행, 검사, 제안 등등 하는 일은 많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부대를 가지지는 않는 요직이었습니다. 롬멜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서구정구 총사령관 룬트슈테트 원수는 자신이 인정한 것처럼 전성기도 지났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롬멜이 자기 대신 임무를 맡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국방군 총사령관 카이텔을 비롯한 총사령부는 롬멜의 전략적 능력에 대한 불신이 많았기 때문에 룬트슈테트의 이 같은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롬멜과 룬트슈테트는 사이가 좋지 못했으나 나중에는 좋아졌다고 합니다. 대서양 방벽을 시찰한 롬멜은 연합군이 제공권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독일군이 전투에서 기동작전을 펼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연합군의 침공을 해안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롬멜의 작전이었습니다. 롬멜의 보고를 받은 룬트슈테트는 롬멜의 전진 방어 전략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위해서는 롬멜의 능력이 필요했고 결국 롬멜은 1944년 1월 15일 제15군과 제7군의 지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1944년으로 접어들면서 롬멜은 대서양 방벽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노력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해안의 장애물들은 설치가 되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1944년 3월 롬멜은 참모장을 가우저에서 슈파이델로 교체를 했는데 슈파이델이 히틀러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 일당들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5월 초가 되자 연합군이 그달에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히틀러는 노르망디가 상륙지점이라고 확신했고 롬멜은 파드칼레 지역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5월이 다가도록 침공은 없었고 6월로 접어들며 날씨가 나빠지자 침공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6월 6일이면 50세가 되는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휴가를 떠났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6월 6일 영미연합군이 북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감행한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입니다. 정식 작전명은 오버로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전쟁 초기 서부전선에서 패하여 유럽 대륙에서 퇴각한 연합군이 독일 본토로 진공하기 위한 발판을 유럽 대륙에 마련하고자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1941년 독소전 개전 이래 독일과 치열한 싸움을 하던 소련은 영국과 미국 측에 서유럽에 제2전선을 구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수상 처칠의 신중론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1943년 11월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은 테헤란 회담에서 1944년 5월 1일까지 프랑스의 상륙작전을 실행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D-Day는 5월이 아닌 6월 5일로 정해졌으나 악천후로 하루가 연기되어 6월 6일 총사령관 아이젠하워의 지휘 아래 미국 제1군, 영국 제2군, 캐나다 제1군이 주축이 된 연합군 병사 약 15만 5천 명이 북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파드칼레 방면이 상륙지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정예부대를 배치했고 악천후 때문에 상륙 날짜도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술적 기습 효과를 톡톡히 본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복귀한 롬멜은 전선 이곳저곳을 다니며 저항을 독려했으나 연합군의 압도적인 공세에 방어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룬트슈테트와 롬멜은 히틀러를 만나 후퇴를 건의했습니다. 서부전선 총사령관인 룬트슈테트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현재의 병력으로는 더 이상 연합군을 막기가 힘드니 여러 곳의 전선에서 군대를 후퇴시킨 뒤 유동적이며 독립적인 전투 지휘를 통해 현재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대답은 후퇴는 불가하며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육군 원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연합국과의 평화협상을 정치적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연합군의 태도로 볼 때 남아있는 길은 결사항전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뒤 룬트슈테트는 서부정구 최고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1944년 7월 17일 롬멜은 전선에서 참모부로 돌아오는 길에 연합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롬멜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의식을 되찾았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두개골에 심한 골절을 입었고 관자놀이에는 금이 갔으며 광대뼈는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롬멜이 부상을 당한 1944년 7월 20일 동프레센의 총통지휘본부에서 히틀러 암살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실패했고 히틀러는 살아남았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밑에 폭탄을 설치했던 슈타펜베르크를 비롯한 일부 가담자들은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곧이어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의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진행되어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동들은 롬멜을 비켜나갔습니다. 그는 한동안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고 8월 8일이 되어서야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롬멜이 부상당하기 전인 1944년 3월 롬멜의 참모장이 가우제에서 슈파이델로 바뀌었는데 이 슈파이델이 히틀러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슈파이델을 통해 롬멜은 슈투트가르트의 시장인 슈트렐린, 전 외무장관인 노이라스, 그 외 슈틸프나겔, 호프아크 등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히틀러 암살 음모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롬멜은 이들의 주장을 이해했으나 암살 계획은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한 이유는 첫째, 히틀러를 순교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둘째, 히틀러 죽음 후 내란의 위험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이후로도 이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며 지냈습니다. 히틀러 암살 사건을 수사하던 게슈타포는 롬멜의 이름이 음모자들의 입에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즉시 히틀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롬멜이 암살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한다. 하지만 암살작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확신한다고 측근에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롬멜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당시 롬멜은 전쟁 영웅으로서 독일 국민에게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를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롬멜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합니다. 그 하나는 자살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별 재판이었습니다. 롬멜을 찾아온 부르크도르프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재판을 하게 된다면 당신의 아내와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살을 택한다면 가족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며 당신의 장례식도 예우를 다해 치러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롬멜의 대답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네 였습니다. 이어서 롬멜은 부르크도르프가 준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하였습니다. 당국은 롬멜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웅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롬멜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거행되었고 유골은 헤를링엔의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